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갈등 봉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갈등 관련 내용인데, 자, 본격적 얘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예정된 공개 일정 취소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또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5번째 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가 이제 개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시작 37분 전에 아하. 감기 기운을 이유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토론회 참석이 취소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그날 아침부터 목이 잠기고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서 대중이 모이는 공개 행사에서 말씀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가지 않기로 했다. 라고 하고요. 그래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대신 토론회를 주재를 했고 또 계획됐었던 토론회 생중계도 취소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게 좀 당정 충돌 여파 후폭풍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 설명이 이제 대통령 건강 상태를 이제 그 이유로 들었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반박할 수 있는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지난 주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설이 한창 불거져 나온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추측들을 좀 배제할 수만 없는 그런 정국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 어제 오전 국회로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사퇴 의지가 없음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특히 자신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당헌 당규상 자신은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이걸 강조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기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라고 네.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퇴 요구라든지 이런 설들을 일축하는 네, 본인은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뭐 애당초에 내놨던 메시지하고도 이제 상통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피력을 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퇴 요구를 받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대통령실이라든지 여타 관계자들하고 사실관계 자체를 놓고 일단 말이 갈라지고 있는. 네, 왜냐하면 이제 한쪽에서는 사퇴 요구를 한 적이 없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을 두고도 해석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천을 얘기를 했지만 이면에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려지기로는 지난 21일에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한동훈 위원장이 3자 회동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사천 논란에 대한 유감 표명, 언급, 대통령실 측의 입장 표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천 논란이라고 했을 때는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 마포을의 김경률 회계사 출마를 두고 이제 마치 이제 당에서 출마를 시킬 것처럼 그러니까 경선을 해볼 필요 그렇죠.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뉘앙스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던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실망을 표명했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다만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21일 이 회동에서도 김경률 회계사가 영부인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했던 거에 대한 불쾌감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됐다고 하고 그에 앞서서 그리고 1월 19일에도 한동훈 위원장 윤재호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도 주제가 명품백 수수 논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천 논란 이거 하나만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태가 의도된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사퇴 요구를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실하고 기획된 사건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기획을 해서 뭐 득이 될 게 있나요? 네, 일단 이제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소개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을 잘 아는 모 인사가 자신에게 이관섭 실장을 보낸 건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하더라.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낸 거. 네, 그러면서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간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인즉슨 이제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도 표현되는 그런 약속 대련을 하고 있다 이런 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아하.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증거를 댈 수는 또 없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게 같은 것을 보고도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제 굉장히 이 갈등이 빨리 불거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빨리 불거지는 건 약속 대란 아니냐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은 약속 대란 같으면 이렇게 빨리 불거지겠느냐. 타이밍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설은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입증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이제 하나의 굉장히 그 근거가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가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위원장 갈등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특히 당무 개입에 대해서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에서는 특히 이제 이 갈등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책임을 더 크게 묻는 프레임이죠. 당무 개입에 대해서 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라고 하면서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나눠서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라고 그렇게 밝혔고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당무 개입인가의 여부를 떠나서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대통령 쪽과 여당 간의 어떤 차별화라든지 이런 것들 보다는 대통령이 아직도 여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점을 좀 이제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지만 대통령실 또 한동훈 위원장 사이의 갈등 일단은 봉합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이제 여권에서는 아주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특히 김건희 리스크 이 총선 전까지 해결 가능합니까? 네, 일단 언론에서 여기저기 루트를 통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 바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 뭐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긴급 회의를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열었다라는 설도 나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계속 대립하다가는 공멸한다라고 공멸한다. 하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결이 격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부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가 전혀 안 나올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모종의 요구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나올 것인지 이게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것이고 양쪽이 어느 선에서 또 타협을 할 것인지 이것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공멸을 막기 위해서 갈등을 봉합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두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뭡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 11번째 불출마입니다. 아하, 이 민주당 얘기네요. 총선 불출마 뜻을 밝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지금 11명이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도 초선인 김홍걸, 최종윤 의원이 나란히 4.10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서울 강선우 의원 지역구죠. 네. 이쪽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후보자 적격 심사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경선 과정의 불공정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그래도 도전을 멈추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이 11명인데 불출마 인사들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네, 초선 의원이 제법 됩니다. 최종윤, 김홍걸, 강민정, 오영환, 이탄희, 홍성국 의원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했고요. 재선에서는 임종성 의원, 3선에서는 김민기 의원, 4선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김진표 국회의장 아무래도 5선인데다 의장까지 역임을 했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장 출신들이 이제 은퇴 수순을 밟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나옵니다. 초선, 재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5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은 잠잠한 것 같아요. 네, 민주당 내 86세대 의원들 대략 네. 세어보면 50여 명 정도 되고 특히 이제 운동권 출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중추 세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이제 현역 중에서는 4선인 우상호 의원하고 3선인 김민규 의원, 초선인 최종윤 의원 3명 정도만 불출마 일단 선언을 했고 특히 당 지도부라든지 범친명계에 속하는 인사들 중에 불출마를 선언하기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명계에서는 좀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친명계가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라서 자발적으로 사퇴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 의원은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퇴진론 놓고 민주당 내에서 친명, 비명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초선들 입장에서는 계파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불출마 결심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뭐 초선 의원들 중에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 각각의 맥락과 사연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좀 살펴보면 일단 친명계의 임종성, 강민정 의원 정도 제외하면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이 대부분의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뭐 중립적이거나 뭐 아주 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거나 이런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파 갈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좀 의원직에 대해서 회의라든지 또
또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추측은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정치권 키워드 소개해 주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공천 작업 속도입니다. 총선 가까워지면서 양당이 공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네요. 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중에 총선에 내보낼 대상자를 추리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시작을 했고요. 어제 네. 오전부터 컷오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결과는 현역 교체지수 산출의 40%를 차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 기준도 공개를 했죠. 네, 현역 교체 지수로 당무 감사 결과 30%, 컷오프 40%, 기여도 20%, 면접 10%를 합산을 하기로 했고요. 네. 여기서 하위 10%는 공천 배제 대상이 되고 하위 10 내지 30%는 경선에는 나설 기회를 주지만 20%를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의원 수에 적용을 하면 현역 7명이 공천 배제가 되고 18명이 감점 대상이 됩니다. 일부 의원들은 문자 메시지라든지 SNS를 통해서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 공천 일정도 어제부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또 광역시 특별시를 시작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어제부터 실시를 합니다. 공천 심사 기준에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 의견 수렴 플랫폼도 정식 운영하고요. 그리고 오는 1월 31일부터는 후보자 면접을 실시를 하고 2월 5일부터는 심사 및 발표를 진행합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부가 연장 근로시간 기준을 하루 8시간에서 주당 40시간으로 바꿨네요. 네,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제의 연장 근로 한도 위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했을 때 사실 예전에는 주 단위로 하루로 계산을 했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주 단위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판결이 이제 달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도 행정 해석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장 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루 8시간이 아니라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의 기준은 지금처럼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넘기면 그만큼 이제 1시간당 임금을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을 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 현행법상의 어떤 부분이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 되었던 것이길래 이렇게 또 행정 해석도 변경이 되는가.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원래 하루 8시간이고 일주 40시간을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합의를 하면 일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탈 52시간이 가능하죠. 근데 이 계산을 하루마다 할지 주마다 할지 그게 지금 쟁점이 됐었는데 원래는 하루마다 하다고 이렇게 계산이 됐었는데 주에서 만약 12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하루에 엄청 많이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게 지금 이 쟁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행 기준하고는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루에 좀 많이 한다 하더라도 주당 12시간만 넘지 않으면 허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 일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으로 쳐서 8시간을 초과한 만큼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요걸 계산해서 일주일 동안 52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이런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유연화 노동시간 근로시간 유연화가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노동계는 좀 다른 입장일 것 같아요. 네, 노동계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법정 휴게 시간을 빼면 하루에 21.5시간까지도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주에 52시간만 안 넘기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연장 근로 시간의 상한을 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캡을 씌워야 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요구를 노동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 줄여서 단통법을 하는데 이걸 전면 폐지하기로 밝혔네요. 이 소식도 전해드리죠. 네, 단말기 유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에 가입 유형이라든지 또 장소 구분 없이 같은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규제를 이제 핵심 내용으로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은 지원금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부담을 떠안아서 여러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통신 3사가 보조금 차별화 경쟁을 하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 이익만 늘어났다. 이런 불만이 그동안 제기가 되어 왔었는데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걸 직접 밝혔네요. 네, 정부는 단통법 전면 폐지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이제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이제 그 폐지 전에도 단말기 가격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결국에 이렇게 함으로써 추구를 하는 것이 이제 통신사 유통점 간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을 하고 저렴하게 국민들이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민생 토론회장에서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애겠다고 밝혔는데 자, 그 밖에 정책들도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대형마트에 적용해왔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를 하기로 규제 완화 정책 일환으로 결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점까지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기로 했고 영세 서점에서의 할인율도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변경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감사드리고요.